어, 예, 이번에는 심리검사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뢰도 개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6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출제 빈도는 바로 지난번 시험에도 또 나왔네요. 2021년 1회니까요. 일단 뭐 이런 거는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이런 걸 알아놓으면 다른 시험 칠 때도 참고가 됩니다. 신뢰도 영향을 주는 거는 뭔가요? 뭐 바위가 흔들린다. 신뢰도가 이 변동을 준다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여기는 뭐 6가지이지만 보통 3가지 쓰라고 하니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는 5가지로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뢰도에 영향이 가게 되면 어때요? 반란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 됩니다. 군신 간에도 신뢰도가 무너지면 반란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반란할 때 뭔가 포고문을 쓰죠. 그래서 반란 게시문입니다. 첫 번째는 문항 반응수예요. 반응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답안을 쓰느냐 안 넣느냐. 어떤 사람은 뭐 100문제라고 하면은 답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죠. 이 답을 쓰는 이게 이제 반응수입니다. 그 다음에 문항의 난이도입니다. 반란할 때. 너무 어렵거나 쉬우면은 이거는 신뢰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개인차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검사 시간도 영향을 주죠. 거기에 따라 문항 반응수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문항 자체의 수도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문항수가 많을 때 신뢰도가 높지만은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아마 채점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 답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3가지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3가지 이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되겠죠. 예, 우리가 심리검사를 분류를 할 때는 아까도 봤지만은 뭐 사용 방식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이런 등등의 그 분류 방법이 있었죠. 또 목적에 따라서. 근데 이번엔 전체 검사가 객관적 검사냐 아니면 투사적 검사냐, 여기에 장단점,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 이렇게 하는 문제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객관식 검사는 자기보고식 검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검사고, 투사적 검사 같은 경우는 뭐 로샤의 잉크 반전 검사라든가 또는 그 문장 완성 검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면은 HTP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종이 위에 집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사람을 그립니다. 이런 것들도 이거는 투사적 검사입니다. 즉 이러한 장단점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서 답안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객관적 검사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이다 보니까 신뢰도 타당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답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채점이나 해석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에 객관적 검사니까 객관성이 보장이 되고요. 검사 시간이 짧습니다. 반면에 투사적 검사의 장점은 이 반응이 자유롭습니다. 어떻게 일정한 답이 없어요. 그냥 피검자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응이 독특합니다. 객관적 검사는 거기에 있는 항목만 체크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지만은 반응은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HTP 같은 경우에 뭐 집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구를 짓는 사람, 뭐 궁전처럼 짓는 사람, 이것은 이렇게 반응이 다 독특합니다.
그리고 투사적 검사는 내담자 방어가 어렵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 검사는 뭔가 보고 자기의 속은 1번인데 2번을 일부러 이렇게 찍어서 자신을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담자 방어는 이거는 집을 이렇게 그리든 저렇게 그리든 간에 이 전문가가 볼 때는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담자의 속마음을 감추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 이렇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걸 서로 크로스 시키면 됩니다. 투사적 검사는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투사적 검사의 단점이 되고, 투사적 검사의 장점이 뭐가 됩니까? 객관적 검사의 단점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볼까요? 객관적 검사의 단점은 반응이 자유로운데 반응이 제한되어 있다. 독특한 데 비해서 반응이 일정하다. 투사적 검사는 방어가 어려운데 방어가 이거는 쉽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투사적 검사의 단점은 객관적 검사의 반대입니다. 신뢰도 타당도가 비교적 높은 게 객관적 검사지만은 이거는 신뢰도 타당도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점 해석이 간단한 데 비해서 뭐 이런 검사는 이게 채점이나 해석에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거는 돈이 좀 많이 든다. 뭐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객관성이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검사 시간이 길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여러분들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의 의미와 중다 특성 중다 방법 또는 행렬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렴 타당도하고 변별 타당도는 이미 앞에 구성 타당도 요수변 할 때 우리가 익혔던 사항이죠. 다시 말하면 거기 있는 그 내용이 그 요인들과 이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뭔가 일치하면은 이게 이제 수렴 타당도가 되겠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을 때 수렴 타당도가 높습니다. 즉 속성과 관계 있는 변인들 상관관계가 이렇게 높으면 수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고, 변별 타당도는 뭔가 속성과 그 변인들이 쉽게 말하면은 배우의 그 역할과 드라마의 내용 이런 것들이 안 맞게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재미없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이거는 오히려 낮을 때는 변별 타당도가 높습니다. 이것이 이 표현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다 특성, 중다 방법, 뭐 이렇게 MTMM이라고 합니다. 행렬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 이것을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이거를 할 수 있는 두 개의 개념을 정해놓고, 그래서 이 도구가 중다기 때문에 하나만 할 때는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하나만 할 수 있겠지만은, 이번에 이걸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개발해 가지고 뭐냐면은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동시에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다라고 합니다. 중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거는 하나로 하겠지만은 이런 걸 또 하나 같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복잡하게 하겠지만은 이러한 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MMPI 타당도 척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되죠.
이것은 이제 물음표 L축도, 그 다음에 K축도, F축도,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음표는 무응답 개수입니다. 즉, 알 수 없다 척도라고 합니다. 100문제 중에서 아예 그 답을 기재하지 않는 숫자가 많으면은 이 사람의 검사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불성실한지, 성실하게 검사에 임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고요. L 척도는 거짓말 척도라고 우리가 하죠. 라이 하죠. 거짓말. 라이 하듯이 좋은 모양으로 보이려는 정직하지 못한 정도를 척도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척도라고 합니다. K는 교정해서 교정 척도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F는 포스에서 뭔가 허구를 너무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응답입니다. 뭔가 상식에 어긋난 이런 그 응답을 탐지를 해서 이 척도가 높을 경우에는 정신병리 정도를 측정하는 그 척도가 됩니다. 이렇게 물음표 L척도, K척도, F척도 이렇게 네 개를 이러한 그 방법으로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적성검사 GATB 우리가 직업 상담에서 중요한 그 하나의 검사 중에 하나죠. 일반 적성검사에서 추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적성은 뭘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적성을 우리가 이게 능력이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성을 쌓는다, 성을 쌓는다 이런 의미로서 생각을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알짜학습의 특징은 뭡니까? 문제에서 힌트를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성을 쌓으니까 이게 공사형입니다. 공사형. 아니면 5개 하라고 하면 공사형 운수가 대통했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사형은 공간적성, 사는 사무지각, 형은 형태지각. 3개 쓰라면 이렇게 하면 되고 5개 쓰라고 하면은 운수니까 운동반응, 수리능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GATB는 몇 가지 적성이 있습니까? G는 이렇게 필기체를 쓰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9와 같죠. 그래서 모두 9개의 적성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9개 다를 묻지는 않습니다. 3개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운수까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직업 상담에 사용되는 질적 특정 도구, 이 정질점, 즉 뭔가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검사를 우리가 정질적이라고 하지요. 반대는 정량적 검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거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상담 기초 1월에 보면 초기에 사정하는 게 있었죠. 바로 진전을 강요하는 생애 진로 사정. 그 다음에 제노그램이라고 배웠죠. 지급 카드 배웠죠. 동생질하는 역할놀이 배웠죠. 요 4개 이미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직무 분석의 목적, 용도 이제 5가지가 됩니다. 이제 직무 분석으로 넘어갔죠. 직무 분석, 직장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뭡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계선배, 교인,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일종의 하면은 좀 소설입니다. 소설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무 분석하는 게 뭘까요? 정원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꺼번에 쓰지 않고 각각 나누어 써도 됩니다. 이거 쓰려면 수치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당황만 하지 않으면 직무 분석에서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작업 조건도 개선해 주겠죠.
자, 직무 분석을 하면 모집 계획도 세울 수 있겠죠. 모집 또는 선발 계획도 되고, 자, 모집한 인원을 뭐 배치를 할 때도 있겠고, 또 선발한 교육을 어떻게 경력 개발하는 데 쓸 수 있겠고, 또 직원 그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겠고, 훈련에도 사용할 수 있겠고, 뭐 직무 평가 이런 등등의 모든 그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장에서 이런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십 가지 중에 뭐 5개라고 하면 5개 어느 걸 쓰더라도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됩니다. 꼭 이와 같이 쓰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런 거 나오면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범위에서 적당히 소설을 쓰시면 됩니다. 창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직무 분석의 방법 3가지입니다. 이 필기할 때 제가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여기서 제목에서 힌트를 찾아야 되겠죠. 분석입니다. 이게 변비정세죠. 응가가 돌같이 되는 그런 정세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비대가 최고야 해서 최비대입니다. 변비의 최고는 비대다. 이렇게 해서 최초 분석법, 비교 분석법, 데이컨법 이렇게 일단 3가지를 딱 먼저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최초 분석법은 그야말로 최초에 분석합니다. 처음이니까 어때요? 직무 대상자의 자료가 없죠. 그리고 전문가가 적을 때 직접 작업 현장을 방문해서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 최초 분석법은 따로 또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아마 미리 지난번에 공부를 했겠지만 필기 때 생각한다고 어떻습니까? 체면에 관록이 붙으면은 어때요? 중질도 마다하지 않는다. 체면, 관록, 중질 이런 게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뒷부분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자, 비교 분석법은 비교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분석된 자료가 나옵니다. 자료를 참고로 해서 현재 직무를 비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자료만 있으면은 현재 그 사람의 직무 상태를 바로 단시간 분석이 가능하죠. 일부러 관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뭘요? 이렇게 이미 그 준비해 놓은 그 자료와 그 직무 상태를 바로 이렇게 분석 가능한 것이 이게 비교 분석법입니다. 비교 분석법은 반드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 데이컨법 하면은 이게 이제 교육 과정 개발하는 이게 준말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개발법의 준말로 특정 분야 전문가가 2박 3일간 소집단에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마음대로 제시하죠. 한계 없이. 이래서 집중 워크숍에서 특정 직업 분야와 기술 윤곽을 파악하는 이러한 그 직무 분석 방법을 데이컨법이라고 하니까 요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러한 핵심 요소를 잘 정립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직무 분석의 방법 중 최소 분석법 6가지가 이렇게 별도로 출제가 되죠. 오히려 여기에 출제가 더 많이 되는 편입니다. 사실상은 지난번 1회 때 이게 출제가 됐는데, 제가 1회 그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은 뭔가 조금 방향이 이상하게 됐죠. 그 분석법 내용으로 보면은 앞에 했던 최비대인데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는 우리가 최초 분석법 6가지 하면은 체면, 관록, 중질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체면을 중시하다가 관록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철판이 되어서 중질도 한다는 이런 것입니다. 체험법, 면접법,
뭐 체험법은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 면접이고 관찰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을 녹화를 하죠. 조금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겠지만은 중요 사건 또는 결정적 사건 기록법 요것도 별도로 출제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지 또는 설문지법 이렇게 해서 6가지 이렇게 기억하기가 이거는 어렵지가 않죠. 자, 중요사건 기록법 이건 어떻게 최초 분석법 6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또는 결정적 사건법 특징과 단점 3가지입니다. 특징과 단점 3가지. 자, 이 특징은 뭡니까? 중요 사건인 거예요. 뭔가 평상시와 다른 중요 사건은 이게 성공했을 때는 효과적인 행동이 나오겠고 행동 또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뭔가 실패했을 때도 이거는 평상시와 다른데 그거는 비효과적인 행동 또는 그 결과를 구분해서 이걸 구분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건 회사에서 필요가 하겠죠. 평상시와 뭔가 다르게 성공을 했거나 다르게 실패를 했을 때 이래서 이것을 중요 사건이라고 하고 또는 결정적 사건법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사건을 토대로 사건을 사례별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그 중요 사건은 성공해도 중요 사건이요, 실패도 중요 사건입니다. 왜? 평시와 다른 성공 이게 이제 평시에 이렇게 되는데 또 평시와 다른 실패 이것도 회사 입장에서 중요 사건이고 이렇게 성공한 사례 같으면 이런 걸 기록을 해놔야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이 성공 사례를 참여해서 어떻게 할까요? 성공할 수 있겠죠. 효과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 실패했다 이러면은 기록을 사례별로 잘 남겨두어야 다음에 이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여기에는 서술을 해 놓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왜 이게 필요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중요 사건은 이제 특징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 사건의 특징의 단점이 3가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장점이라고 할 때 또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융통성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단점은 제주시를 생각하십시오. 이 보통 그 여행을 할 때는 중요 사건이 어디에서 제주도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왜 그런가 하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못 나오죠. 자, 단점은 이 정보의 획득에 이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는 아무나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리고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한 사람이 직접 이걸 기술을 하거든요. 뭐 성공한 거는 좀 어떻습니까? 좀 과장해서 하는 경향이 있고 실패했는 건 어떻게 할까요? 뭔가 좀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술의 왜곡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은 그냥 평상 업무는 말이죠. 이렇게 딱 양식이 있어서 그냥 일지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때요? 회사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해서 제주시를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에 중요사건 기록법 또는 결정적 사건 기록법의 단점이 됩니다. 네, 이번에 직무 분석에서 면접에서 말이죠. 구조화적 면접법이 있고 비구조화적 면접법이 있습니다. 의미와 장단점과 한계를 적는 겁니다. 구조화는 뭡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이렇게 딱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성장 과정을 묻고, 그 다음에 동기를 묻는다든가, 그 다음에 입사 후에 포부를 묻는다든가, 이런 걸 묻는 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구조화. 그래서 이 구조화된 면접은 그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구조화된 대로 이렇게 면접관이 될 수 있겠죠.
비구조화적 면접은 그런 양식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면접관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걸 이해하시면은 그 의미와 장단점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은 구조화의 장점이 비구조화의 단점이 되고, 구조의 단점이 뭐가 될까요? 비구조화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글었어죠. 구조적 면접법은 질문 내용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고, 비구조적 면접법은 사전에 결정된 질문이 없이 어때요? 그때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 융통적으로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럼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짧게 합니다. 왜? 구조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장점이에요. 그럼 비구조적 면접에는 그게 어때요? 이게 단점이 되겠죠. 짧은 시간에 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장점은 단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조화 면접의 단점은 그냥 틀에 맞춰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정보밖에 얻지 못하니까 심층적 깊이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하죠. 그러나 구조적 면접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장점이 됩니다. 네. 그 부분에 충분히 답변을 못 들었으면 재차 어떡합니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층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이번에는 우리가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정보 5가지입니다. 얘는 직무 기술을 뭐 적는다는 거죠. 물론 그 내용은 직무 요건, 직무 개요, 직무 내용, 직무 수행 방법, 직무 표식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걸 기억하기는 또 좀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기술할 때 뭐 이런 거 잘 챙겨야 된다. 요게 내 수표야. 그래서 요게 내 수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 3가지씩 하는 겁니다. 물론 약 10년 전에 나왔지만 보통 10년 전에 10년 둘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민간 공공인데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민간은 뭔가 어때요? 이 자유제죠. 민간은 자유롭습니다. 공공은 이 자유제의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6가지를 다 외우지 말고 민간 직업정보는 자유제다. 즉 생산자가 그냥 자의성에 따라 구분합니다. 쉽게 마음대로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직업정보는 어때요? 뭐 벌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료입니다. 그리고 민간은 뭔가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거나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죠. 개인이 하니까. 그래서 특정한 목적에 따라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넓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공직업정보는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뭔가 돈 벌려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주관적으로 해서 부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광고에 어떻게 합니까? 뭔가 손님을 끌려고 하는 이렇게 합니다만은 공공직업정보는 알다시피 이분들은 이거와 상관없이 뭘 합니까? 종사자들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라도 공익윤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겠죠. 월급 받으니까 이 사람들 무료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산업 및 업종에 걸쳐서 포괄적인 범위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익히면은 여러분들 이 문제 나오기를 이번 시험에 기다려셔도 되겠죠. 자, 직업정보 분석 시 유의점 3가지인데 지금 출제는 화요일에 좀 거기에 있어서 정확히 기재 안 했습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보면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우리가 이건 필기시험 칠 때 이런 내용들 많이 익혔던 그런 내용들이죠. 예. 그런 걸 생각나는 대로 이 세 가지를 적으면 되는데 직업정보의 출처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동일한 정보라 하더라도 어찌 집중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각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했죠. 이래서 이거는 순서하고는 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분석 시 어떻게 됩니까? 다 출전해야 됩니다. 다 출전. 일부만 출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다각점, 출처, 그 다음에 전문적인 시각. 그래서 다 출전 이렇게 기억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직업정보 중 일반정보 평가 기준 세 가지입니다. 자, 평가를 할 때 이게 소설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육하 원칙이 있죠. 예? 언제, 예?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어떻게, why, 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어디서, where, 뭐, 그 다음에 또 how, 이게 육하 원칙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인가, 누가 만든 것인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어디서 만들어지신가,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만든 것인가, 어디서 만든 것인가, 뭐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개념만 알면은 이런 문제 나올 때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 기능 세 가지입니다. 출제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필드는 운동장에 하면 어떻습니까? 육상하는 선수들 기억해보면 정지했다가 착 스타트하고 정지해 스타트하고 이런 훈련 많이 하죠. 정지했다가 다시 제동, 다시 움직이는 이 정제동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필드 이 사람이 만든 직업 정보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직업 정보를 이렇게 접수했을 때 일단 주니까 전달하죠. 그래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 목적은 내담자의 직업 선택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죠.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새로운 정보를 받았을 때 이걸로 가지고 뭐합니까? 대조정 기능을 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그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냉철하게 현실 검증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재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동기화합니다. 이 재조정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담자 의사 과정에 이제 뭔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죠. 그전에는 불확실하고 뭐 이랬는데 이래서 적극 참여하도록 어떻게 됩니까? 이 동기화를 시켜주는 기능이 있더라. 제공을 하고 조정을 하고 동기화 시켜준다라고 하는 이렇게 정제동. 그래서 브레이필드 하면은 정제동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활동, 산업분류, 산업활동 범위의 정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때에 따라서 이 따로따로 물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4개를 물을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요 4개를 정리하면은 어떻게 묻더라도 되거든요. 우리가 산업이라고 하면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입니다. 이게 산업. 예. 이게 산업. 철강 산업 하면은 뭐 쇠를 만드는 거, 또 뭐 이렇게 제조하고 뭐 이런 등등이 전부 다 또 이것이 뭐 포스코도 있고 강남도 있고 현대도 있고 이런 산업들 이러한 생산 단위, 유사한 성질, 생산 단위의 집합을 우리가 통틀어서 산업이라고 합니다. 뭐 크게는 우리가 뭐 1차 산업 이것도 큰 범죄에서 모은 거죠.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것도 그
성질에 맞는 유사한 하나의 집합이고, 이건 좀 물론 범위가 광범위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이다. 이거 요게 이제 유사한 성질, 생산 단위의 집합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산업 활동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생산 단위가 자, 이 자본의 3요소죠. 노동, 자본, 원료. 이거를 투입해가지고 재화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입니다. 이게 활동 과정. 그 다음에 산업을 분류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이 생산 활동을 일정한 뭐 분류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류 기준과 원칙은 뒤에 나오죠. 통계적 분류가 있다든가 산업 결정 방식에 의해서 한다든가 뭐 이러한 그 분류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제공해서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활동 범위는 자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두 포함된다 하고 가정 내 생산 활동은 제외된다. 가상활동은 제외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때요? 마지막 마무리 효과가, 임팩트가 살아나죠. 이렇게 자신있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번 일정한 뭐 분류 원칙이 있다라고 했죠. 이제 그 분류 원칙을 살펴보는데, 여기에서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생산 단위 분류 기준인지, 또 통계 단위 결정 방법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엉뚱한 답을 쓰면은 채점자들이 봐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산 단위입니다. 생산 단위. 그럼 이걸 이제 할 때는 생산 단위 분류 나오면 생산이죠. 생산. 그러니까 산투생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생산 단위는 산투생. 그래서 일단 생산 단위 분류하는 것은 일단 산출물 뭔가 생산하다 보면 산출이 되겠죠. 그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산출하기 위해서는 뭔가 투입을 해야 되겠죠. 재료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 투입물의 특성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생산 활동이 나오면 일반적인 결합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것을 산투생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요 세 가지는 반복해서 익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뭡니까? 통계 단위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산업 분류를 하라고 하는데 통계 단위 나오는데 산투생 나오면 땡입니다. 이때는 생계휴단입니다. 자, 요거는 통계 단위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생산 단위에 주된 산업 활동은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며 그 다음에 부가가치액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런 부가가치액은 통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 단위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요게 결정되고 이걸로 안 될 때는 뭘로 한다?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요게 이제 생이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 이게 이제 계입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게 있겠죠. 여름엔 펜션으로 하다가 겨울에는 또 다른 걸 한다든가 말이죠. 이렇게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시점이 아니죠. 항상 조사 대상 기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필기 때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가장 산출액이 많았던 것. 아시겠죠? 그 다음에 휴업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는
영업 중이거나 또는 청산 시작 직전에 산업 활동에 의해서 결정을 하되, 그런데 이것 하나 막 새로 설립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개시하는 산업 활동으로 결정을 합니다. 완전 휴업했는 경우도 있고, 청산 중인 경우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아주 채점관들이 만족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단일 사업체 보조 단위가 있어요. 그는 그 사업체에 통일시킵니다. 그 사업체 하나로 일개 부수로 포함되지 이걸 별도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 밑에 내용은 그냥 기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생산 단위 분류 기준은 산투쟁으로 나와야 되고, 통계 단위 결정 방법은 이렇게 생계 휴단으로 이렇게 정리를 꼭 잘 구분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